선임들의 악랄한 가호, 캥이로 60km 군장을 짊어진 채 지옥의 행군을 강요당한 병사. 결국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모두가 그를 비웃을 때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삼성장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다. 아들의 피눈물 섞인 절규 한 통은 분노한 아버지가 부대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피의 숙청을 불러왔다. 서리빨 같은 위험이 군단장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짙은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군단장 강태산산의 시선은 창밖의 정원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선과 후방을 오가며 조국에 바친 헌신이자 수만 장병의 목숨을 책임지는 자의 무기였다. 사람들은 그를 철혈의 지휘관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런 그의 마음속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근심이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강민준이었다. 민준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날카로운 턱선과 강직한 눈매는 아버지를 닮았지만 그의 손에는 총 대신 펜이 익숙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아녀와 친지들은 모두 기뻐하며 가문의 영광이라 칭송했다. 그러나 태사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아들이 걷는 평탄한 길이 자신의 군복이 만들어준 그늘 아래가 아닌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성취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런 아들이 오늘 대하 큐학계를 내밀며 해병대 자원 입대를 선언했다. 군대에 가겠습니다. 해병대로 지원했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사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애뜬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깃든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아들의 눈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왜 하필 해병대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의도를 확인하려는 신문에 가까웠다. 가장 강한 곳에서 저를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없이 온전히 강민준이라는 이름 석 자로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자신의 길을 찾고 싶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태산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늘 마음속으로 우려했던 말을 아들 스스로가 먼저 꺼내둔 것이었다. 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태산처럼 넓고 굳건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정원의 소나무가 바람에 낮게 우는 소리만이 부자의 침묵을 채웠다. 후회하지 않겠느냐?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내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곳이 아니다. 특히 해병대는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각오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대견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가 소위로 인관하던 시절부터 서온 손때 묻은 군인 수첩이었다. 좋다. 내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라. 태사는 수첩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군 생활 중에는 나에게 의지하지 마라. 내가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입대 서류의 가족 정보라는 내가 손을 써두겠다. 너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입대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와라. 그때 아버지와 비로소 잔을 부딪힐 자격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배려이자 가장 가혹한 명령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배경을 스스로 봉인하라는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서재를 나간 뒤 태사는 한동안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이 나가며 닫은 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문 너머로 아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시련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철혈의 지휘관으로 불리는 그였지만 아들을 사지 아닌 사지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앞에 수십 년 전 흙먼지 날리는 훈련소에 처음 발을 딛던 자신의 20살 모습이 아른거렸다. 아들 또한 자신과 같은 길 위에서 자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할 터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아버지의 고독한 결심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별은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입영 통지서를 받아든 날부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머리를 짧게 깎던 날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민주는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들었다. 괜찮을 거라고, 더 늠름한 아들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해병대 교육 훈련단 연병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의 어색한 열기와 부모님들의 걱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태사는 사복 차림으로 인파 속에 섞여 있었다. 평생을 입어온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조금 낯설었지만 인파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무거운 격려였다.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 네, 아버지.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민주는 뒤를 돌아 이병장정의 대열에 합류했다. 세상과 격리되는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비로소 혼자가 되었음을 실감했다. 군단장 강태산의 아들이라는 수식은 이제 없었다. 오직 훈련병 강민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훈련소에서의 시간은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낯선 군복, 발에 맞지 않는 군화, 그리고 교관들의 불호령. 모든 것이 생경하고 고통스러웠다. 진흙팡을 구르고 빗속을 달리며 완전 군장을 메고 산을 올랐다. 밤에는 관물대에 기대어 가족들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힘들다는 내색은 단 한 줄도 적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온 순박한 청년부터 사회에서 소유문제아로 불리던 거친 청년까지 모두가 똑같은 삭발머리에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 속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등과 연대감을 느꼈다. 특히 그의 옆자리를 쓴 이도현은 유독 마음이 가는 동기였다. 유약한 인상의 말수도 적었지만 눈빛만은 선하고 강직했다. 매 훈련마다 뒤처지기 일쑤였지만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민주는 그런 도현을 알게 모르게 챙겨주었다. 뒤에서 군장을 밀어주고 힘들어하면 자신의 수통을 건넸다. 도현 역시 말없이 민준을 따랐다. 강민준 훈련병. 자네는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해. 꼭 훌륭한 해병이 될 걸세. 소대장의 칭찬을 들을 때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민준은 자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더욱 채찍질했다. 수료식이 다가왔다. 지옥 같았던 훈련을 모두 마친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긍지가 서려 있었다.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다는 순간 민주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성취감이었다. 가족 면회 시간. 인타 속에서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검게 그을리고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는 말없이 민준의 가슴에 달린 붉은 명찰을 손으로 한번 쓸어주었다. 그 짧은 손길에 담긴 의미를 민준은 알 수 있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다. 서해 최전방 섬에 위치한 해병대 제7여단. 최전방의 긴장감이 감도는 훈련 강도가 높기로 악명 높은 부대였다. 민준은 오히려 만족했다. 이왕 갈 거 가장 힘든 곳에서 진짜 군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다. 도현 역시 같은 부대로 배치되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낯선 실무 부대로 향했다. 부대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훈련소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훈련소의 교관들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훈련병을 성장시키려는 목적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부대의 선임들은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유 없는 권태와 이제 막 전입 온 신병들을 향한 알 수 없는 경계심, 그리고 지루한 군 생활의 무료함을 해소할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듯한 미묘한 즐거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과 동기들은 생활관 내 무반으로 안내되었다. 낡은 관물대와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땀과 먼지 냄새.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병 계급장을 단 능글맞은 웃음의 최성규와 병장 계급장을 단 날카로운 눈매의 황인태였다. 신병 들어왔네. 앞으로 잘해보자. 최성규가 가볍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환영의 의사라고는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황인태는 한동안 말없이 신병들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유독 민준에게 오래 머물렀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배경은 완벽히 숨겨졌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지 않는 민준의 눈빛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점호가 끝난 뒤 모두가 잠든 시간. 황인태가 조용히 민준과 도현을 생활관 뒤편의 세탁실로 불렀다. 불 꺼진 세탁실의 차가운 공기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앞으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여긴 훈련소가 아니야. 너희들 멋대로 행동했다간 아주 좆되는 수가 있어. 황인태의 나직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그의 옆에선 최성규는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특히 너 강민준.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깡 좀 부려본 놈 같은데
여기선 그런 거 안 통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지워진 곳에서 강민준이라는 낯선 이름의 이등병에게 덮쳐올 끼나긴 악몽의 서막이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지독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의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실무 부대에서의 생활은 훈련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을 안겨주었다. 훈련소의 고통이 정직한 육체의 피로였다면 이곳의 고통은 눅눅한 이불처럼 온몸을 휘감는 교활하고 비열한 정신적 압박이었다. 황인태와 최성규를 위시한 선임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그들의 폭력은 간부들이 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청소 시간에 일부러 구석에 먼지를 남겨두었다가 트집을 잡아 밤새도록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은 애교에 가까웠다. 식사 시간에 가장 늦게 시판을 들게 해 반찬이 거의 남지 않은 밥을 먹게 하거나 피즈군대 매점 이용을 암묵적으로 금지시켜 작은 즐거움마저 박탈했다. 특히 그들의 주된 표적은 민준과 도현이었다. 도현은 어수룩하고 반응이 즉각적이라는 이유로 민준은 왠지 모르게 굽히지 않은 눈빛이 거슬린다는 이유였다. 어느 주말 오후 소대장인 김동욱 중위가 외출을 나가고 선임 하사마저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졌다. 황인태는 침상에 누워 잡지를 보다가 심심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이 도현, 이리 와봐. 황인태의 부름에 도현이 잽싸게 달려갔다. 요즘 군가가 아주 빠졌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여기서 관물대의 머리 받고 군가 시작한다. 목소리 작으면 오늘 잠 못 잘 줄 알아.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도현은 차가운 철제 관물대의 이마를 받고 악을 쓰듯 군가를 불렀다. 쾅 하고 머리를 박는 소리가 생활관에 울렸다. 최성규를 비롯한 몇몇 선임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나서고 싶었지만 나서는 순간 자신에게 돌아올 뽀복과 그로 인해 더욱 힘들어질 도현의 처지를 생각하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그들의 괴롭힘은 민준에게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향했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온 수포가 타겟이 되었다.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비타민이 가득 담긴 소포였다.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황인태와 최성규는 그의 관물대를 멋대로 열어 소포를 꺼냈다. 민준이 어머니는 솜씨가 좋으신가 본데? 어디 맛 좀 볼까? 그들은 소포 안의 과자를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으며 품평을 했다. 뒤늦게 돌아온 민준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황인태는 과자 부스러기를 입가에 묻힌 채 능글맞게 웃었다. 뭐 하긴? 호임 사랑이 지극한 선임들이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거지? 안 그래? 근데 이 새끼 봐라. 선임한테 지금 목소리 까는 거냐? 황인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셔츠 멱살을 움켜쥐었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러나 민준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이성이 분노를 억눌렀다. 그는 그저 황인태를 노려볼 뿐이었다. 눈 깔아 이 개새끼야. 황인태의 주먹이 민준의 복부를 강타했다. 윽하는 신음과 함께 민준의 몸이 구부러졌다. 보이지 않는 곳을 가격하는 치밀함. 황인태는 다시 한번 민준의 배를 걷어찼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바닥에 흩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찢어진 편지가 처참하게 널려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런 일들은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 경계 근무 이론을 암기시키거나 전투화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관리 소홀을 이유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 폭행은 늘 간부들의 눈을 피했고 교묘한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갓 20살을 넘긴 청년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소대장 김동욱 중위는 이런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그는 그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인 듯 보였다. 병사들 간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귀찮아했고 원래 군대란 다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의 방관은 황인태와 같은 악마들에게는 사실상의 허가증이나 다름없었다. 민준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하게 울렸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 또한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굳건했던 신념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작은 왕국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의 영혼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는 몰랐다. 이것이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음을. 시간이 흐를수록 생활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황인태의 폭력과 최성규의 교활한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대부분의 후임병들은 저항을 포기한 채 순응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영혼 없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강민주는 달랐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비록 물리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 꺾이지 않는 눈빛이 황인태의 비틀린 자존심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저 새끼 뭔가 있어. 어느 날 밤 흡연장에서 최성규가 황인태에게 속삭였다. 다른 놈들은 이제 눈도 못 마주치는데 강민준 저 새끼는 가끔씩 사람 빡 돌게 쳐다본단 말이야. 뒷조사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황인태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됐어. 빽 있는 놈이었으면 벌써 티가 났겠지. 그냥 좀 독한 새끼일 뿐이야. 독한 놈은 부러뜨리는 재미가 있는 법이지. 황인태는 민준을 무너뜨릴 새로운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자존심과 신념 자체를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다. 그 무렵 부대에서는 배대급 전술 훈련이 계획되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야간의 60km 안전 군장 산악 지형 돌파 행군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부대 전차가 들썩였다. 훈련은 고되었지만 동시에 지루한 내무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황인태에게 그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강민준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극한으로 괴롭힐 수 있는 무대. 훈련 준비가 시작되었다. 각자 자신의 군장을 뿌리고 장비를 점검했다. 군장의 무게는 규정상 30kg 내외여야 했다. 그러나 황인태는 자신의 군장에서 묵직한 예비 배터리와 통신 장비, 심지어 몇몇 공구까지 슬쩍 빼내어 최성규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거 민준이 군장에 좀 넣어줘라. 훈련 중에 꼭 필요한 건데 내가 깜빡할까봐 그런다. 호임 사랑이 지극해서 챙겨주는 거라고. 최성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황인태의 물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장에 있던 무거운 물건들까지 챙겼다. 그들은 민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군장 깊숙한 곳에 온갖 잡동사니들을 쑤셔 넣었다. 규정된 전투 식량과 침낭, 탄약 외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쇳덩어리들이 군장을 채웠다. 민준은 자신의 군장이 유난히 무겁다는 것을 느꼈지만 원래 행군 군장은 이렇게 무거운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는 묵묵히 어깨끈을 조이고 허리 버클을 채웠다. 그의 옆에서 군장을 꾸리던 도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민준아, 군장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민준은 애써 웃어 보였다. 그는 이것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이라 생각했다. 이겨내야 할 과제라고. 행군 전날 밤 모두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잠을 청했다. 민준은 잠들기 전 관물대에 붙여놓은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당당한 모습, 인자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 그는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까지 행군 따위에 무너질 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굳은 다짐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깊어지고 있었다. 인간의 아기가 쳐놓은 교활한 덫이 그의 발밑에서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소대장 김동욱 중위는 행군 계획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다. 병사들의 군장 무게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따위는 그의 관심 밖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제발 아무 사고 없이 이 훈련이 끝나기만 해다오라는 안이한 생각뿐이었다. 그 무책임한 방관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거대한 비극의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행군 당일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리자 부대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장 크림을 바른 병사들의 얼굴은 결연했지만 그 속에는 고된 훈련에 대한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묵묵히 군장을 짊어졌다.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다. 잠시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다.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황인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출발!
대대장의 명령과 함께 기나긴 행군이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렬로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초반에는 괜찮았다. 훈련소에서 단련된 체력 덕분에 민주는 묵묵히 대열을 따라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단순한 무게감을 넘어 끔찍한 고통으로 변해갔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멜빵은 살갗을 파고들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야, 강민준, 벌써 퍼지냐? 해병이 그것밖에 안 돼? 뒤따라오던 최성규가 깐족거리며 민준의 등을 툭 쳤다. 그 작은 충격에도 민준의 몸은 크게 휘청했다. 황인태는 일부러 민준의 옆에 바싹 붙어 걸으며 그의 상태를 즐겼다. 힘들면 말하지 그랬어. 선임들이 좀 도와줬을 텐데. 안 그래?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민준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오직 앞서가는 동기의 군화 뒤축만을 바라보며 기계처럼 발을 옮겼다. 행군 대열이 첫 번째 휴식 지점인 산중턱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군장을 내려놓는 순간 짓눌렸던 어깨가 해방되며 짜릿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땅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수통을 건넸다. 민준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조금 힘들어서 그래.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수통을 받아 물을 마셨다. 그때 황인태가 다가와 그의 군장을 발로 툭 찼다. 이야, 이거 완전 돌덩이네. 뭘 이렇게 많이 챙겨왔냐? 욕심도 많아. 황인태는 보란듯이 군장을 들어 올리라는 신용을 하다가 아이고 무거워라 하며 과장된 몸짓을 했다. 주변의 몇몇 선임들이 따라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민준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휴식은 짧았다. 다시 출발 명령이 떨어졌다. 민준은 땅바닥에 널브러진 군장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저것을 다시 짊어지고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거의 울고 싶은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 군장을 일으켜 어깨에 맸다. 일어서는 순간 무릎이 후들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두 번째 구간은 더욱 험난했다.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민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가에서는 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의 얼굴,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스스로 이겨내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다.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그는 거의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버텼다. 하지만 강철 같았던 그의 몸도 인간의 아기가 더해진 무게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대열의 맨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소대장 김동욱 중위는 선도에서 무전기를 들고 상급 부대와 교신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라고 하는 병사가 없는지만 확인할 뿐 한 병사의 군장이 살인적인 무게라는 사실 따위는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던 중 발밑에 돌멩이를 잘못 디뎠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찰나 그는 어떻게든 버텨보려 안간힘을 썼다. 그 순간이었다. 북, 오른쪽 발목 뒤편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발목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민준의 눈앞이 번쩍하며 하얗게 변했다. 아, 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육중한 군장이 그의 몸 위를 덮쳤고 그는 땅바닥에 처박힌 채 신음했다. 아킬레스건.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끊어져 버린 것이다.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마치 누군가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발목을 쑤시는 듯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는 발목을 부여잡고 흙바닥을 뒹굴었다. 어이쿠, 저 새끼 자빠졌네. 그의 바로 뒤에서 걷던 최성규가 재수 없다는 듯이 혀를 찼다. 황인태는 비참하게 나뒹구는 민준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아니, 계획보다 더 완벽한 결과였다. 야, 강민준, 엄살 부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행군 대열 전체가 멈췄잖아. 황인태가 다가와 군화 발로 민준의 옆구리를 툭툭 찼다. 하지만 민준은 일어날 수 없었다. 고통으로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일어나라고, 새끼야. 황인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주변에 있던 다른 선임 병사들도 낄낄거리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에게 쓰러진 후임병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루한 행군길의 볼거리에 불과했다.
저 새끼 연기하는 거 아니야? 꾀병 부려서 의무대 가려고 저러네. 잔머리 하나는 끝내주지. 그들의 잔인한 말들이 칼날이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고통이 뒤섞여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다쳤습니다. 발목이. 민준이 겨우 쥐어짜 내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대열 뒤쪽에서 상황을 파악한 소대장 김동욱 중위가 인상을 쓴 채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왜 안 가고 있어? 귀찮음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최성규가 재빨리 다가가 보고했다. 소대장님, 강민준 이병이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꾀병 같습니다. 김중희는 손전등으로 민준의 얼굴을 비쳤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식은땀, 그리고 흙먼지로 범벅이 된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걱정 대신 또 귀찮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표정만이 가득했다. 야, 강민준, 일어날 수 있겠어? 못 일어나겠습니다. 발목의 감각이. 김중희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는 황인태와 최성규를 향해 말했다. 너희들 얘 부축해서 뒤따라와. 무전 쳐서 의무병 오라고 할 테니까.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대열 앞으로 가 버렸다. 왜 다쳤는지, 군장 무게는 어땠는지, 선임들의 가혹 행위는 없었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무관심과 방관은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나 다름없었다. 황인태와 최성규는 마지못해 민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아, 존나 무겁네. 황인태가 욕설을 내뱉으며 민준을 거의 끌다시피 했다. 그들의 부축은 부축이 아니었다. 질질 끌려가는 민준의 다친 발목이 흙바닥에 쓸리며 고통은 극에 달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돕고 싶었지만 황인태의 서슬퍼런 눈빛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친구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많은 병사들이 묵묵히 행군을 이어갔다. 한 젊은 병사의 아킬레스건이 그의 꿈과 함께 끊어졌지만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했다. 비웃음과 방관 속에서 민준의 육체와 영혼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의무병이 도착하고 민준은 간이 들것에 실려 행군 대열에서 이탈했다. 산길을 내려와 부대 의무실로 이송되는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과 탈진으로 거의 의식을 잃었다. 차가운 의무실 침대에 눕혀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군의관은 대충 민준의 발목을 살펴보더니 심상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 단순한 염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하고 내일 아침에 바로 국군병원으로 보내야겠어.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돼. 군의관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운동선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부상. 앞으로의 군 생활은 물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날이 밝고 민준은 후방의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밀 검사 결과는 군의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완전 파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오른쪽 다리는 두꺼운 깁스로 뒤덮였다. 병실에 홀로 누워있는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육체적 통증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무력감이었다. 자신의 군장에 돌덩이를 집어넣고 쓰러진 자신을 보며 낄낄거리던 선임들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방관했던 소대장의 무책임한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며칠 뒤 부대에서 조사가 나왔다. 소속 중대의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문안을 겸해 찾아왔다. 그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강이병, 몸은 좀 어떤가? 정말 안타깝게 됐네. 중대장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행군 중에 발을 헛디뎌서 다친 거지? 훈련 중에 종종 있는 일이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너는 발을 헛디뎌 다친 것이어야만 한다는 강요였다. 민준은 그들의 의도를 즉시 알아차렸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부대 지휘관들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했다.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황인태와 최성규의 만행, 김동욱 중위의 방관을 전부 폭로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과연 무언가 바뀔 수 있을까? 오히려 선임을 고발한 후임이라는 낙인이 찍혀 남은 군 생활이 더욱 지옥 같아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아버지에게 절대 의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던가? 결국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부주의해서 다쳤습니다. 그의 대답에 중대장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다. 그래, 역시 강이병은 해병답게 씩씩하구만. 치료 잘 받고 몸조리 잘하게. 부대 복귀하면 선임들이 잘 챙겨줄 거야. 그들은 그렇게 형식적인 위로 몇 마디를 던지고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거대한 조직의 안위를 위해 한 개인의 고통과 진실은 너무나 쉽게 묻혀버렸다.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군대라는 조직이 이토록 비겁하고 추악한 곳이었단 말인가? 그날 이후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부대는 그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조용했다. 동기인 도현에게서 짧은 편지가 한 통 왔을 뿐이다.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선임들이 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다. 빨리 나아서 돌아와라.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시간이 흘러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 번 끊어진 힘줄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걸을 때마다 미세한 통증과 함께 다리를 저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절망했다. 군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청년.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몸과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만이 남았다. 그는 거대한 방관의 벽 앞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그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고 아무도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잊혀가는 듯했다. 재활치료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병원 휴게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침 국방뉴스에는 각 부대의 훈련 성과를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 군기가 바짝 든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과 그들을 격려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이 비쳤다. 위풍당당한 군대의 이미지. 그러나 민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역겨운 위선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민준이 속한 제7여단의 대대 전술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소식이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대대장과 함께 이번 훈련의 유공자로 표창을 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인태와 최성규가 있었다. 훈련 기간 내내 투철한 군인 정신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후임들을 이끌고 특히 부상당한 전우를 끝까지 챙기는 등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낭낭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황인태의 공적을 읊는 순간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실감했다. 자신에게 살인적인 군장을 매게 하고 쓰러진 자신을 비웃고 발로 차던 그 악마들이 모범 병사로 둔갑해 표창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을 챙긴 공로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기만과 모욕이 있을까? 민주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조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붕괴였다.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이 거대한 조직의 생리의 구역질이 났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아버지와의 약속,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다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입대 전 만약을 위해 어머니가 적어준 아버지의 군단장실 직통 번호가 있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향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온 힘이 실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깨는 불효자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신과 같은 혹은 앞으로 생길지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의석어 빠진 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군단장실 비서실입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강태산 군단장님 아들 강민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관이 당황한 듯했다. 민준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군단장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연겁처럼 느껴지는 침묵 끝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육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서러움, 분노,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움. 아버지, 민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수화기 너머 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울음소리 속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그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아들이 자신의 이름과 힘을 빌리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절망과 마주했다는 뜻임을. 한참 동안 아들의 흐느낌을 말없이 듣고 있던 태산이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울지 말고 똑똑히 말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전부. 그것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다. 아들이 붙잡은 마지막 동아줄은 이제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뇌관이 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이야기가 두서없이 그러나 절박하게 이어졌다. 선임들의 가호, 캥이, 살인적인 무게의 군장, 끊어진 아킬레스건,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던 그들의 웃음소리. 부상 이후의 사건 은폐 시도와 가해자들이 모범 병사로 둔갑해 표창까지 받은 기막힌 현실까지. 민주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쏟아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군단장 강태사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추임새도 넣지 않았다. 그는 미동도 없이 책상에 앉아 수화기를 든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의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암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화산처럼 무섭도록 응축된 분노의 표현이었다. 아들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태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그는 수십 년의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부하들을 자식처럼 아꼈다. 강하지만 명예로운 군대, 정의가 살아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그의 평생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신념의 심장부에서 끔찍한 악마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의 아들을 물어뜯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 악마들을 비호하고 영웅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지휘하는 군 전체의 문제이자 그 자신의 명예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는 시베리아의 혹한보다 더한 냉기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알았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소속 부대와 병원 이름, 병실 호수까지 정확히 말해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위치를 보고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있어라. 이 아버지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부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다. 태사는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상한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철혈의 지휘관,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맹장 강태산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헌병대장을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5분 내로. 평소와는 다른 살벌한 군단장의 목소리에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한 그는 거의 뛰어다시피 헌병대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잠시 후 군단 직할 헌병대장인 우락부락한 체격의 대령이 숨을 헐떡이며 집무실로 들어섰다.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자네,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이건 명령이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즉시 전투복으로 한복하고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 디트 1개 소대를 차출한다. 실탄을 지급하고 내 지휘 차량을 선두로 즉시 출동 준비를 마쳐라. 행선지는 내가 차 안에서 알려주겠다. 헌병대장의 눈이 커졌다. 전시 상황도 아닌 평시에 실탄을 지급한 특임대를 군단장이 직접 지휘하여 출동하라는 명령.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쿠데타라도 하려는 것인가 하는 황당한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님, 실례지만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태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헌병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와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내 군단 안에서네 아들 같은 병사가 썩어 빠진 놈들 손에 다리가 잘리고 범죄자들이 영웅 행세를 하고 있다. 군기가 해이해진 정도가 아니라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졌어. 오늘 내가 직접 그 썩은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 태사는 자신의 전투복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전투복과 지휘봉을 가져오게. 오늘 나는 군단장으로서 서해 제7여단을 시찰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서재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부정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겠다는 성난 사자의 포효였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할 한 장군의 피해 숙청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군단 사령부 연병장의 비상이 걸렸다. 일체의 소리도 요란한 고함 소리도 없었지만 그 어떤 훈련보다 더한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완전 무장한 헌병 특수임무대 SD2 대원들이 군단장의 지휘 차량과 헌병대 지프 차량 앞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문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전투복 차림의 강태산 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했다. 그의 손에는 지휘봉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그는 헌병대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하고 곧바로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출발한다. 목표는 서해 제7여단 본부. 나직한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 차량을 필두로 한 작은 행렬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사령부 정문을 빠져나갔다. 도로를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태사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시선을 고정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목소리와 수십 년간 자신이 지켜왔던 군대의 명예가 교차하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마침내 차량 행렬은 서해의 한적한 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넜다. 제7여단 본부 위병소의 초병들은 한밤중에 접근하는 정체불명의 차량 행렬에 긴장했다. 규정대로 정지를 명령하고 수화를 하려는 찰나 선두 차량의 번호판과 지붕 위에 달린 삼성기를 발견한 위병소 책임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충성,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책임자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경례를 붙였다. 군단장이 예고도 없이 그것도 한밤중에 헌병특임대까지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상황. 위병소의 차단기는 허둥지둥 올라갔다. 태산의 지휘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여단 본부 건물 앞으로 직행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멈춰서자 잠들어 있던 부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당직 사령이던 작전 참모가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뛰쳐나왔다. 충성, 군단장님, 어인 일로. 태사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차에서 내렸다. 그의 뒤를 따라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 살벌한 풍경에 작전 참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여단장은 어디에 있나? 얼음처럼 차가운 태산의 목소리에 작전 참모가 정신을 차렸다. 관사에 있습니다. 바로 연락을 됐다. 지금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당직 계통은 모두 현부로 직무에서 배제한다. 헌병대장은 듣고 있나? 네, 군단장님. 우락부락한 헌병대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즉시 여단 사령부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한다. 누구도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 그리고 여단장과 참모 전원을 지금 당장 이 자리로 소집해라. 5분 준다. 알겠습니다. 헌병대장의 명령에 따라 특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통신실로, 일부는 각 부서로 흩어졌다. 부대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군단장과 실탄을 든 헌병들. 이것은 시찰이나 점검이 아니었다.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초유의 사태였다. 잠시 후 잠옷바람에 허둥지둥 달려온 여단장 준장과 참모들이 본부 건물 앞에 집결했다. 자신들의 직속 상관도 아닌 상급 부대 지휘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충성, 여단장입니다. 군단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로. 태사는 여단장의 말을 잘랐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포함한 지휘부 전원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자네들 군복 입을 자격이 없는 놈들이군. 예상치 못한 태산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오늘 자네들이 말아먹은 군기가 무엇인지, 땅에 떨어진 해병대의 명예가 어떤 것인지, 그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어떻게 도려내야 하는지 직접 보여주러 왔다. 그는 자신의 지휘봉으로 바닥을 탁 하고 내리쳤다. 헌병대장은 해당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소대장 김동욱 중위를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도록, 그리고 병사 황인태, 최성규, 이 두 놈은 포박해서 연병장으로 끌고 와. 태산의 입에서 아들의 부대원들 이름이 정확히 흘러나오자 여단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제야 군단장이 이곳에 온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분노한 사자의 강철 발톱이 썩어 문드러진 부대의 심장을 향해 막 내리꽂히려는 순간이었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 제7여단 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는 군단장 강태산이 지휘봉을 든 채 홀로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이 사태의 원흉들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밤사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온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김동욱 중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떨어야 했다. 그들의 옆에는 헌병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포박된 황인태와 최성규가 있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모범 병사로 표창받았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다. 태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죄를 꿰뚫는 듯했다. 그는 먼저 김동욱 중위를 향해 걸어갔다. 김동욱 중위, 네. 김중위는 거의 기다시피 대답했다. 자네는 장교인가? 네, 그렇습니다. 장교의 첫 번째 책무가 무엇인지 알아 부하들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태산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사랑. 내 놈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군. 네가 말하는 사랑이 부하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귀찮아하는 것인가? 부하의 군장에 돌덩이가 들어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보고하는 것이 내 놈이 배운 장교의 책무인가? 태산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연병장을 울렸다. 김중위의 고개가 땅에 처박힐 듯 숙여졌다. 내 놈은 장교가 아니다. 그저 월급이나 타먹는 기생충에 불과해. 내 놈의 그 무책임한 방관이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다. 태사는 김중위의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손으로 거칠게 뜯어냈다. 계급장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넌 오늘부로 군복 벗을 각오해라. 헌병대장은 저놈을 직무유기와 지휘태만 허위 보고 혐의로 당장 구속 수사하도록.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와 김중위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나갔다. 태산의 시선은 이제 황인태와 최성규에게로 향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태산과 눈이 마주치자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황인태 병장, 최성규 상병, 그들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어젯밤 표창을 받았다지. 후임을 잘 보살핀 공로로. 참으로 대견하군. 비꼬는 말투의 황인태가 용기를 내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저희는 닥쳐라. 태산의 한마디에 황인태의 변명은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내 놈들이 한 짓은 단순한 가혹 행위가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이적 행위이며 전우회 등에 칼을 꽂은 살인 미수나 다름없다.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신성한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군대는 수치다. 태사는 헌병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저 두 놈의 죄목은 차고 넘칠 것이다. 폭행, 상해, 직권남용, 위력행사, 가혹행위. 낱낱이 조사해서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을 받게 만들어라. 단 하루의 감형도 한 치의 자비도 베풀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놈들이 다시는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곤 조금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외과 의사의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황인태와 최성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다. 그들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가 끝장났음을 직감했다. 마지막으로 태사는 뻣뻣하게 서 있는 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여단장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들, 부하들이 저 지경이 되도록 뭘 했나? 자기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고 결제하십시오 하고 올라오는 종이 쪼가리에 도장이나 찍어대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의 전부인가? 당신들은 지휘관이 아니라 허수아비에 불과해. 당신들 모두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군사법정에서 당신들의 무능함과 책임에 대해 엄중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 명의 장군이 단 몇 시간 만에 한 부대의 지휘 계통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 군인의 신념이 만들어낸 서리빨 같은 심판이었다. 모든 조치가 끝난 새벽, 연병장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피해 숙청을 마친 강태사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곧장 지휘 차량에 올랐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아들이 있는 국군병원. 병원은 부대에서 몇 시간 떨어진 후방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태사는 비로소 가면처럼 쓰고 있던 철혈의 지휘관 얼굴을 벗어던졌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와 고뇌가 서렸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들의 망가진 다리, 그리고 흐느끼던 목소리가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아팠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라. 자신이 아들에게 던졌던 말이 얼마나 잔인한 족쇄가 되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자신의 욕심이 오히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아닐까?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신념이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아버지가 들어서는 순간 민주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깁스 때문에 제대로 가눌 수 없었다. 태사는 말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누르며 다시 앉혔다. 부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그래. 태사는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깁스로 감싸인 아들의 다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 자신의 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고통의 흔적, 이제 다 괜찮다. 태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군단장으로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없이 나약하고 미안함에 가득 찬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미안하다, 아들아. 얘 아비가 너무 늦었다. 그 순간 강철 같았던 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던 그였다. 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랑하는 부하를 잃었을 때도 그는 결코 울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아들의 부서진 꿈과 망가진 다리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눈물을 본 민준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가 지난밤 무엇을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군 전체와 싸웠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태사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다. 아니다. 내가 약속을 깬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는데 고통 속에서 너를 혼자 내버려 두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태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 개의 별이 빛나는 군복을 입은 군단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 앞에서 오열하는 평범한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원했던 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라는 말은 아들이 자신만의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서툰 사랑 표현이었음을. 그날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는 법이다. 차가운 병실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렀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상처를 안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과제뿐이었다. 강태산 군단장이 제7여단을 뒤집어 놓은 사건은 군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발칵 뒤집혔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감찰단이 꾸려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삼성 장군의 피해 숙청이라 부르며 연일 대서특필했다. 조사 과정에서 제7여단의 추악한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황인태와 최성규의 상습적인 가혹행위, 김동욱 중위를 비롯한 간부들의 조직적인 방관과 은폐, 그리고 지휘 계통의 총체적인 부실. 그들은 모두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황인태와 최성규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동욱 중위 역시 파면과 함께 실형을 면치 못했고
여단장 이하 관련 지휘관들 모두 보직 해임과 함께 중징계를 받았다. 강태산 군단장 역시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상부의 허가 없이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동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청문회에 불려나가 수많은 질책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을 위해 군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군인 강민준 이병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내 지휘 아래에 있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한 폭력에 신음한다면 지휘관인 내가 직접 나서서 그 뿌리를 뽑는 것이 나의 책무입니다. 그 책무를 다한 것에 대해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발언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군 내부에서 환부를 도려낸 영웅으로 칭송하는 여론이 일었다. 결국 군 수뇌부는 그에게 엄중 경고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민주는 의병 전역을 명받았다. 그의 다리는 더 이상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역하던 날 아버지는 부대 앞까지 마중을 닿았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민주는 절뚝거리며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태사는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짧았지만 너무나도 길었던 아들의 군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망가진 다리를 볼 때마다 그날의 악몽을 떠올렸다. 그런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였다. 태사는 저녁 후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낚시를 가고 산책을 하며 조용히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이 아닌 그저 아버지였다. 어느 날 저녁 태사는 아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간직해 온 손때 묻은 낡은 군인 수첩과 함께 작은 법전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너는 비록 군인의 길을 끝까지 걷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다. 이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때다. 태사는 법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세상에는 총칼로만 지키는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양심으로 지켜야 할 정의도 있다. 네가 겪은 그 끔찍한 부조리가 다시는 이 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검사가 되어라. 내 상처가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는 힘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는 진정한 명예다.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 검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어린 시절의 다짐. 그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몇 년 후 민주는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임관식 날 그는 반듯한 검사복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섰다. 태사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대견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검사가 되었다. 특히 군 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철저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했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세월이 흘러 태사는 명예롭게 전역했다. 저녁식 날, 이제는 중견 검사가 된 아들 민준이 아버지의 어깨에 달린 별을 떼어 주었다. 아버지,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있어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때 아버지의 별은 아들에게 무거운 그림자였지만 이제 아들은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별이 되었다. 상처와 고통으로